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임춘성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디지털 뉴딜 시대 소프트웨어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산업과 기업, 소프트웨어 기술, 공공과 사회, 3개 세션의 각 분야의 전문가 9분의 발표와 각 세션의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디지털 뉴딜 전략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박현재 소장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박현재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아름다운 10월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제는 디지털 뉴딜 시대 소프트웨어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전이 걸었을 변화가 단 한 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540만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를 대신해왔고 재택근무는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엘빈 토플러가 1980년대 제3의 물결에서 선곡한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 사회로 가는 대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전략을 통해 변화를 앞당기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뉴딜 전략의 핵심은 AI와 데이터이고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본 학술대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 전략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조직위원장 김덕현 교수님과 학술위원장 장윤희 교수님 등 여러 분과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외빈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무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 행사의 기조 발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중앙대학교의 김진영 석좌 교수님께서 뉴노멀 시대의 소프트웨어 AI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오늘 한 30분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그 뉴노멀 시대에 우리 소프트웨어 AI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노멀 시대란 말이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새로운 가치 표준이 나타나는 그런 세상 시대, 그런 것을 뉴노멀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잠깐 볼까요? 우선 온라인 경제, 디지털 기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진보가 가속화돼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코비드 19 전염병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됐고, 그 기후는 점점 난폭해지고, 그 대면 비즈니스가 이제 파멸되고, 그러니까 그 대응으로 자동화는 가속이 되고, 뭐 자동화 가속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는 경제가 불황에 들어가고, 근무 형태는 변하고, 고용과 노동의 역학관계가 더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모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게 갖게 되겠습니다. 뭐 경제는 호흡 중심의 경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형태의 업이 발생을 될 거고, 뭐 불확실한 내일, 그러니까 스피드, 적응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그 세계화, 우리가 지난 20년간 얘기하던 세계화가 퇴조되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패권 경쟁이 시작됩니다. 각자 도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세대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우선 학교를 우리가 똑같은 형태의 학교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성격을 가질런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제 뭐 지금과 같은 성향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닐 거고,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분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도 그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IT,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업들은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나 이 산업의 특성이 뭡니까? 승자 독식의 그런 세상이 될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 개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세 가지 토픽을 얘기하겠습니다. 처음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뭔가라는 거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바뀐 세상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라는 건 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코로나 사태라는 말이 언론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만 제가 만들어냈는데, 그 바이러스 이름이 사스코브2라는 바이러스고요. 그것이 일으키는 질병이 코비드 19이라는 질병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 이런 상황, 이거를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그럽시다. 어제 날짜를 보니까 3천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가 100만 명에 돌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이 진정한 강력한 범용 도구라 그러면은 우리가 닥친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데, 어떤 능력이 있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인공지능을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능적 행동이란 게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처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고, 이런 능력입니다. 그럼 기계라는 건 또 뭐냐? 기계는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왜 기계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하필 컴퓨터를 얘기합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보편적 기계입니다. 모든 기계는 다 생산될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생산됐는데, 컴퓨터는 그것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프트웨어라는 거로 기계가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기계의 대명사다. 모든 기계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컴퓨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컴퓨터는 굉장히 간단한 기계입니다. 명령어를 차례차례 수행하는 것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알고리즘을 차례차례 수행하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그걸 보고, 야, 컴퓨터가 인지작용을 하네, 이해를 한 것 같아, 의사결정을 자동적으로 하네, 그리고 심지어는 창작도 하네,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으로 만든 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걸 소프트웨어를 화해서 그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능력을 가지고 뭐를 추구하는 거냐? 우리가 자동화를 추구합니다. 그죠? 우리가 미리 다 생각해서 집어넣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또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컴퓨터가 갖도록 연구를 지난 70년 동안 했고, 그것이 상당히 무르익어서 요즘에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풉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범용 도구다. 전기와 전기기관을 버금가는, 아니 그걸 능가하는 범용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이에요. 대부분 신기술이 다 그렇습니다만 인공지능은 칼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잘못 쓰면은 굉장히 우리 인류 문명 사회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쓰는 인공지능의 예로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다시 편하게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도구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의족은 둔에서 내려가는 신호와 그 의족에서 올라오는 신호와 이 두 개를 잘 결합을 해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아주 편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의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족을 다시 시키고 이분이 등산을 다시 할 수 있는, 저렇게 높은 험악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쓰이는가 하면은, 나쁜 의도로 쓰면은 무기 체계에 인공지능이 장착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 굉장히 인류가 멸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인공지능 도구를 잘 쓰면은 우리 생산성이 높아지고, 뭐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2030년 되면 대부분 나라에서 한 2배 정도 오르는데 그것이 인공지능 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뭐 자동화, 아주 어려운 일도 자동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기존의 인력들의 능력을 증강시켜줘서 아주 더 보람직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혁신을 확산을 시켜줍니다. 우리 한 그 예로 그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는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신약 개발하는 데는 그 약재를 쓸 수 있는 분자의 수가 뭐 10에 뭐 60승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경우의 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논문도 뭐 무척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유전자, 질병, 단백질, 약품 간의 그 관계가 뭐 10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약을 만들려면, 새로운 질병을 처치하기 위한 약을 만들려면 이 많은 데이터를 뒤져야 되는데, 그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혁신을 도와주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부정적 효과도 많이 갖고 옵니다. 소득을 양극화시키기도 하고, 잘못 우리가 대처하면 일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뭐 가짜들이 뭐 진짜처럼 활동을 하고, 뭐 감시, 통제 이런 것을 아주 강화하게 하고, 뭐 그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술적 한계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완성되는 기술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달 전에 고속도로상에서 그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가 자동 들어놓여 있는 트럭을 뚫고 박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돼지 그림이 있는데, 옆에 있는 돼지 그림은 여러분 똑같이 보이죠. 저도 제 눈에도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실은 거기에 아주 작은 그 솔트 앤 페퍼 노이즈를 살짝 뿌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그거를 항공기로 잘못 인식하는 이런 아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술을 잘 알고 적절한 때 사용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코비드 19 퇴치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 뭐 의료진들이 고생들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ECD 자료입니다. 거기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됐는가 하는 거 사례를 쭉 정리했는데, 뭐 제가 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바이러스를 탐지해서 조기 경보하는 목적으로 뭐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단하기도 하죠. 의료 진단하고 데이터 갖고 CT 촬영한 거 가지고 이거 환자가 지금 코로나 걸렸습니다, 이런 진단하기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감염 확률 계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 걸린 사람이 움직이는 궤적 같은 것도 우리가 감시하고 추적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물자를 전달하는데 뭐 드론을 사용한다든가, 뭐 그 다음에 병원 내에서 그 로봇이 그 작업을 수행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가상 도우미를 통해서 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을 도움받기도 하고, 챗봇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복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 그 인공위성이나 뭐 GPS,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걸 다 그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걸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모든 과정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하는 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촉진하는 뭐 그런 식의 과정으로 인공지능이 쓰였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좀 깊이 있게 한두 개 더 얘기했고요. 그 코로나 19이 전파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데는 블루닷이라는 캐나다의 그 스타트업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한에서 그 발생하자마자 이거 전세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고를 준 거예요. 이 회사는 뭐 66개 언어로 된 뉴스 보도를 다 분석을 하고 항공사 데이터, 날씨 데이터, 병원 시스템의 용량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이렇게 가다간 지금 전 세계가 질병이 퍼질 것 같습니다. 경고를 줬고 이것을 이제 그 정부나 보건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클로스드루프.ai라는 회사는 코비드 취약점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공의료진이나 뭐 과학자, 병원, 뭐 보험회사, 제약회사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조직,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아마존에서 그 코비드 19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분석을 해서 뭐 병원 병상 수가 얼마나 필요할까. 그다음에 보호소에서 유치하는 거는 며칠 동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데 필요한 그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가장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했고 클레버.io라는 회사는 이제 챗봇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뭐 위험 평가한다든가 이런 식의 거를 물어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틀랩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식량 뭐 사재기 이런 것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식량 공급이 뭐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정보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줬다 그럽니다. 신약 개발하는 과정을 잠깐 볼까요? 뭐 신약 개발은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20억 불 이상 소요되고 시간도 한 10년 이상 소요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허가 보통 20년 주어지는데 10년 걸쳐서 이제 개발을 하면은 10년 동안에 그 본전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도와줍니다. 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지만이 되는 신약 사업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주는 것은 뭐 당연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논문을 다 검토해서 읽어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예측 모델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세워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자를 설계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랩들을 연결해서 이러니까 연결 관계,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 그런 거를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데이터 보안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도와주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도구로서 들어가서 도와주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제약회사,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공지능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R&D 가속화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정보가 엄청난 정보가 나오는 거죠. 더구나 올 연초부터 이제 코비드 19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대부분 이제 논문이 그렇잖아요. 논문 형태로 자연어로 써 있고 수식도 있고 도표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 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읽어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야 이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도구를 좀 만들어 봐라라고 백악관이 인공지능 연구계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반응을 보여서 인공지능 커뮤니티가 코비드 19 오픈 리서치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많은 논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검색해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줬고, 캐글이라는 회사는 거기서 매주 경진대회를 합니다.
백악관에서 요청한 문제를 이제 앞에다 던지고 이거에 대한 답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 자발 봉사자들이 그 답을 만들면 그 중에서 좋은 거 골라서 상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이제 COVID-19 리서치 익스플로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논문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부분에 그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논문을 굉장히 빨리 읽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도와줬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버클리에서 만든 코비드 스칼라, 스파이크 코드, 뭐 그다음에 시그 사이트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특화된 어떻게 질병과 약품에 관한 정보 뭐 이런 식의 거 됐고요. 그다음에 그 코비드 19 프라이머라는 거는 꼭 그 전문 지식만이 아니라 언론에 나오는 지식, 그 문헌과 뉴스, 방송 이런 것까지 다 모아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지금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고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고요. 뭐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코비드 에스크라는 그런 사이트가 고려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코비드 19을 그 대응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굉장히 잘했다고 평을 받습니다. 뭐 아시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도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기술적 대응을 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철저한 추적 검사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 다 보셨지만 뭐 모바일 앱에 계속 메시지 오죠. 그 다음에 코로나 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추적을 하고 추적하고, 그 다음에 그 접근 경고도 주고 뭐 이런 식의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지만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을 만들어서 뭐 월 2만 명을 PCR 검사를 할 수 있었고, 뭐 98%의 정확도 이런 식의 아주 그 독특한 추적 검사 장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얼굴 위치를 인식해서 건물에 들어갈 때 살짝 보면은 그냥 체온을 검사하는, 물론 뭐 이게 그 정밀도에 대해서 이제 악유가 있습니다만 초당 10명을 검사할 걸 만들었다 그러고요. 뭐 DT 추싱이라는 카쉐어링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그 기사가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자동차에다 이제 장착을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 및 거리두기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스마트폰으로 뭐 전자 족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네가 어디 있는가를 주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격리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물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서구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야 인권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됐습니다만 뭐 이런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로는 기술 증강, 치료 시설 증강 같은 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은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뭐 병원 하나를 짓고 이런다고 했다 그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대책본부를 뭐 청으로 증강시키고 이런 식의 조처를 해서 그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 기업들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의 시젠이라는 회사는 뭐 그 검사하는 장치가 보통 2, 3개월 걸리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2, 3주 만에 할 수 있도록 뭐 밤새 일을 해서 만들어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거는 투명하고 적절한 정보에 대중에게 전달하고 공유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코비드 웹에다가 그 19 정보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은경 그 청장이 뭐 아주 국민적 호응을 받았던 것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마스크를 이제 병원 약국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에 마스크 재고를 가르쳐주는 그런 앱까지 만들었죠. 그 앱을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API를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정보 기술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대응을 했다는 것이 큰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시아가 어떤 그 배경이 있었는가? 우선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50%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20억 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사이에 굉장히 그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회사나 모든 제품 서비스가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뭐 상품 거래는 물론이고 교육, 뭐 은행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빨리 왔고 뭐 올 추석에는 뭐 온라인 뭐 성묘도 한다 그러고 벌초도 다 뭐 온라인으로 주문한다 그러고 그런 식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기업들도 굉장히 협조 잘했죠. 많은 회사들이 긍정적으로 재택근무를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계속적인 그 회사가 접촉을 해서 운전자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손소독 의무화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뭐 배달 산업도 우리 그 비대면 전달 방법을 개발하고 뭐 밀폐된 포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서는 민간 부분하고 정부 협조 관계가 큰 역할을 했다. 우리가 저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태를 보면은 좀 어쩜 우리가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잘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코로나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극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가 뭐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불황이 온다 그러고 뭐 150년 이래 생산성 감소가 제일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생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더구나 이제 이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큰 돈들을 이제 막 쓰기 때문에 한동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쉽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북미, 남미는 참 어려울 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기 MIT 테크 리뷰에서 보니까 2020년에 매출의 변화가 한 65% 정도의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우려를 갖고 있고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한 기업은 한 15%가 채 안 되는 이런 식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뭐 특히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생산하던 그런 식의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항공산업, 호텔 산업은 아주 그냥 몰락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이제 부품 수급이 안 되니까 재료 수급이 안 되니까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수주도 감소하고 노동력도 수급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돼서. 장기적으로 하여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통 제조업 위주로 수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다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우선 실업이 증가하고요. 원격 근무가 이제 일상화되고. 그다음에 모든 게 전자 상거래로 갑니다. 전자 상거래가 4년에서 6년 정도 앞당겨졌다 그런 연구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구매 한 30% 정도까지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죠. 원격 교육이 일상화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학교를 아마 못 다니고 그냥 졸업을 해야 하는 이런 식의 세대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원격 교육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고요. 가정에 오래 남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라든가 온라인 술이라든가 온라인 생활, 운동, SNS 이런 거에 많이 쓰이고 있고, 개인 면담은 이미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놀이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미 게임 같은 거는 이미 30% 증가했고, 영화 같은 걸 보여주는 온라인 스트리밍은 50% 이상 증가했다 그럽니다. 여행도 이제 큰 감소를 할 거고, 다행히 국내 여행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단 낮아진다는 얘기죠. 옛날보다는 못 들겠지만 그런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과 웰빙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유기식품, 신선식품, 건강약품, 원격 의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긍정적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기술을 가지고 대응하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디지털 변화를 해야 된다. 인공지능이 이제 디지털 변화를 촉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아주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기업의 변화를 가로막던 그런 장애물들이 다 제거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가고 원격 근무, 원격 회의, 원격 교육이 일상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그 회사는 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뭐 그다음에 그 고객과 직원들, 그다음 공급업체 간에 아주 긴밀한 민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하는 뭐 그런 식의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대담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요구 사항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고요.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격 근무의 가치를 이해를 했습니다. 노트북과 화상 회의 시스템만 있으면 이제 어디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았고, 회사에서도 이거 했는데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물론 모든 산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 그 값이 오를 이유가 없죠.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과 노동의 역학관계가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구직자는 굳이 내가 사는 근처에 있는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고요. 또 구인자는 굳이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데서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계약에 의해서 프리랜서로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한 50% 이상으로 넘어갈 거다, 2, 3년 내에 넘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뭐 노사관계는 이제 뭐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필요한 거는 기업은 새로운 인사관리 기법이 필요하죠. 뭐 원격으로 일을 시키고 그걸 평가하는 기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뭐 노동자들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주로 기업이 시켰잖아요. 직원들 교육을. 근데 이게 프리랜서가 된다 그러면 기업이 시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교육의 요구를 국가가 맡아줘야 되는 거죠. 국가가 직원들 계속 교육시켜줘야 되는 이런 게 되고, 무슨 노동조합도 무슨 가장 큰 요구를 노동조합원들을 교육시켜 달라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뭐 AI의 추적에서 노동자들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기업들인데, 호텔이 파산 직전이죠. 뭐 3분의 2의 호텔이 50% 이상이 빈 방이라고 그러고, 지금 호텔 노동자들이 한 10명 중 4명이 실업했고 750만 명의 실업자가 호텔에서만 나왔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호텔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느냐. 원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애하고 같이 호텔에 묵으면은 거기서 뭐 숙박과 식사 제공은 물론이고 온라인 과제 점검도 해주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운동도 하고 수영도 같이 하고 리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뭐 부모들이 좀 쉴 수 있게 해주고 전문가가 이제 애들 데리고 같이 노는 거고요. 심지어는 입시 교육까지 시키고 있어요. 먼테이지 아카데미라는 데서는 뭐 프린스턴 대학의 입시 그거를 빌려다가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입시 준비를 시키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면서 뭐 체육, 미술, 역사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혁신의 서비스를 발굴해 내야지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기업 비즈니스만 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학생을 반으로 줄이고 뭐 한 3분의 1로 줄여야 되잖아요. 나머지 학생들이 기숙사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학생들을 학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받아주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로 숨통을 트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T, 소프트웨어, AI 기업에게는 기회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하니까 그거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안 기술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보안 요구가 굉장히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블록체인도 뭐 지금 말만 있었지만 잘 안 쓰였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데이터를 보안을 하되 아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제 찾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부상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뭐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그 정보를 다 확보를 하잖아요. 근데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만약에 거기에 참여자 중에 한 분이 그 확진자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한테 정보를 보내고 이러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블록체인 같은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특히 소매 업체나 의식점 같은 데서도 자동화 욕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반면에 뭐 스마트폰, 랩톱, 반도체 이런 시장들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난관을 예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국가가 이제 소프트웨어 AI 정책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가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십시다. 우선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AI의 가치를 전 국민한테 확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AI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디지털 기술이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AI가 그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걸 확산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뭐 초지능 사회에 진입하는데 대학 및 중국 초중고등학교 교육, 뭐 노동산업의 형태 변화, 노령화 사회 가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 거대한 그 변화가 오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래? 그게 소프트웨어나 AI 기술로 해야 된다. 그거에 확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가, 사회, 뭐 국민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자꾸 그 단기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뭐 요새도 보니까 무슨 뭐 뉴딜을 어떠 해가지고 무슨 사업하고 뭐 데이터 뭐 바우처가 어떻고 이런 식의 거보다는 커다란 원칙을 좀 정립하는데 그것이 기술 중심으로 특히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교응변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사불란한 걸 추구하기보다는 아주 다이버시파이해서 다양성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정부는 어떤 뭐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착한 구매자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 호흡에서 그 소프트웨어 AI 시대의 대응 방안을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제안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뜨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인공지능 교과서를 만들어내는데 참 들여다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대학원에서 할 정도의 그런 무슨 뭐 K-민스 알고리즘 이런 거를 갖다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막 집어넣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같이 분석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교육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목표는 정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뭐 대학의 혁신도 어떻게 하나 사회 전체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으로 바꾸는 것, 특히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뉴노멀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AI가 없었더라도 AI가 이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냥 가속화돼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 그것도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해야 되고 정부의 정책이 더욱 심층적인 문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아주 어려운 문제, 노령화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의 문제를 이런 인공지능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미래는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한 데에는 우리 과학기술, 우리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난관도 거쳐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사례와 함께 뉴노멀 시대의 소프트웨어와 AI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산업과 기업, 소프트웨어 기술, 공공과 사회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각 세션에서 3분의 발제 이후에 발표자와 토론자를 모셔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3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산업과 기업 세션은 디지털 뉴딜을 위한 산업혁신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 소프트웨어 기술 세션은 소프트웨어 기술 및 패러다임의 변화를, 공공과 사회 세션은 공공 부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하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각 세션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